자, 116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아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걸맞게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보호가 됩니다. 주거용으로 안 쓰면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받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등기를 한다면 등기를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한다면 어떤 용도로 써도 말리지 않아요. 근데 등기 없이 대항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거 2번에 무허가 건물, 미등기 주택 써 있는데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 법이라는 것이 법이 주거용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초기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과연 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이 공부상으로 말하는 거냐 사실상 용도로 따지는 거냐 이건 논란이 처음에 많았던 거죠. 이게 다 판례로 정리가 된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밑에 3번 공부상 용도 다 상관 있고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주거용으로 계약해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다 보호됩니다. 지하층, 오토학방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상관없이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이 법 적용된대 안 된대요? 된대요. 이거 좀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좀 느낌이 그래요. 주거 외로 일부를 쓴다고 하니까 자꾸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머지는 뭘로 쓰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써도 여전히 보호가 된다. 1층 주택인데 반 잘라서 채소가게 했다 하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이 뭐냐면은 그 여관방에 달방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일시사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은 회사잖아. 회사요. 법인은 이 법에 따라 법인은 이 법이 아니라 법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법인이 어떻게 주민등록합니까? 그러니 회사가 임차인이면 주임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박스가 만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그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뭐예요? 등기인 거예요. 근데 서민이 임차인, 자연인들에게는 주민등록함으로써 법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호가 필요한 법인이 생기란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저기 밑줄 치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하나 지방공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한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누가 임차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임차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다는 거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한다. 누가? 그 공사가 아니면 입주자가? 아닙니다. 그 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적어보세요. 처음에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주민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 법에 따라. 근데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했죠 지금. 근데 임차인이 누구예요 지금?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들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라고요. 원래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밑에 중소기업이 추가됐어요.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했죠 지금? 임차했고 그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죠. 그러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임차인이 회사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감을 잡았어요. 원래 자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지만 이제 흐름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법인이 있었다. 새 법인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 법인 외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오른쪽에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제3자에게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다음 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말 알죠? 알고. 자, 주민등록 보면은 이게 다 판례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 근데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아빠가 임차인이에요. 아빠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그 임차인 본인은 주민등록하지 않고 그 가족만 주민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는 게 2번이에요. 2번. 2번 먼저 보면 입주민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준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 옮겼죠 지금. 그래도 여전히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그 아까 주민등록 열람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주민등록 열람 신청하면 그 집에 주민등록된 사람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만 있어도 대항력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번 가보면 온 가족이 다 주민등록 옮겨버렸어요. 그럼 대항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전입했어요. 그래도 원래 대항력은 뭐 되고 소멸하고 재전입했을 때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주민등록이라는 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 3번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지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별로 도움 안 됩니까? 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미안해요.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래도. 예. 다 가구니까 단독주택이라고요. 단독주택인데 다가구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죠 지금. 근데 이자가 집안만 주민등록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인정되는 거예요. 왜? 어떤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호수는 주민등록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고요. 심지어 호수가 틀리게 되었어도 대항력이 있어요. 집원만 정확하면. 단독주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가구 1층 살다가 2층으로 이사 갔대요. 근데 주민등록을 다시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주민등록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그 집이잖아요. 다가구는 그런 성질이에요. 근데 밑에처럼 다세대는 어떤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 동호수 없이 집원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판례는 대항력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주민등록을 임대차 공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차 유효한 공시 방법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5번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집원까지 했어요. 했는데 얼마 후 공부상으로 다가구인데 다세대로 변경된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인데 그 이유가 이렇다고 해요. 이자가 2월 1일 날 다가구 살면서 주민등록해서 집원까지. 근데 6월 1일 날 공부상으로 다가구인데 다세대로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뀌었는데 나중에 경매가 된 거거든요. 이게 다 경매 사건이에요. 근데 경락인은 저 임차인은 공동주택인데 동호수가 없었으니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거지.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6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 아까 다가구 다세대로요. 근데 그 공부상으로 보면은 등기부로 보면 6월 1일자로 바뀌었구나 알 수 있고 임차인의 전입일을 보면은 2월 1일이죠. 그러면 공부상으로 볼 때 임차인이 주민등록할 당시는 단독주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제3자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대항력을 인정해주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뭐 대화는 됐는지요? 네, 됐네요. 네. 그 다음에 6번은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545에 5번지로 들어간 거거든요. 정확하게 판례 보면은 545에 5번지라고 써냈는데 공무원이 전날 과음해가지고 아침에 눈이 어리어리한 거예요. 그래서 545에 2번지라고 잘못 입력해버린 거예요. 공무원이. 임차인 잘못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요. 그 집이 경매된 거죠. 그리고 545에 5번지가 경매된 거잖아요.
근데 현재 545의 5번지에는 임차인이 공시가 돼야 안 돼, 지금. 안 되지. 2번지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제3자가 볼 때 저 집에 임차인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제3자는 내가 경락인이에요. 저 집에 경매하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없어. 그래서 좀 높게 입찰 들어갔죠. 임차인이 뭐래요?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보증금 인수된다. 이거 하면은 결국 경락인은 피해를 보잖아요. 누군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민사사건이니까, 이게. 그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겠죠. 라는 것까지 시험에 묻진 않아요. 한번 이해해 본 거예요, 이해를. 그렇잖아요.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 우린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대항력의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임차인은 경락으로 뭐 되고, 소멸하고, 아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임차인의 후순위 저당권인 경매를 신청했대죠. 그랬어도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끼어있는 대항력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그랬죠. 1번은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네. 3번은 오늘은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자, 5선 변제권이라는 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찍으면, 확정일자를 찍으면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짧게 말하면 경매 시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라고 했던 거죠. 아까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대지 포함이란 말이 있죠. 사실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요. 현재 임차인은 분명히 건물에 살잖아요. 건물에 살지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에도 미치니까 대지가 주택과 함께 경매될 때, 뭐 따로 경매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대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배당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임차인을 이렇게 법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좀이라도 배당 더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가 보입니다. 발생 시기에 임차인 값 보이죠? 값이 적으면서 해볼게요. 임차인 값이 있는데 이자는 주민등록을 언제 했나요? 12월 15일. 확정일자 찍은 날도 언제? 확정일자도 다 같은 날 하죠. 대부분 같은 날 합니다. 네. 주민등록 하러 가면서 확정일자 찍어 올 테니까요. 근데 대항력은 다음날 생긴댔죠. 뭐 한 다음날이죠? 주민등록한 다음날이죠. 그럼 12월 16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확정일자 찍은 시기, 대항력 발생 시기가 딱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2시에 찍었다고 저 확정일자. 오후 2시에 찍었을 때 그때 대항력 아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오늘 밤 0시에 생기죠. 그때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생겨요. 그러니 똑같이 12월 16일 0시에 생긴다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15일, 12월 14일. 을은 12월 15일인데 12월 14일이다. 확정일자를 먼저 찍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이제 칠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역사인데 이게 뭐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확정일자는 경매될 때 우선 변제권 주는 권리죠. 그렇잖아요.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주는 권리를 주민센터에서 주는 게 상식적으로 처음에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민센터에다 확정일자 찍는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1989년 확정일자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땐 오로지 법원, 등기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했습니다.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주는 권리를 어떻게 동사무소에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처음엔 다 그랬죠. 법원 등기소에서 뭐 찍고 확정일자 찍고 주민등록 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이렇게 살았어요. 예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지금은 잘 알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선배인데 저번에 그때 언제냐면 벌써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때 법이란 걸 전혀 모를 때 저보고 같이 어디 좀 가재요. 어디요? 확정인자 찍으러 가재. 그게 뭔데? 했더니 있어. 나도 잘 몰라. 그래. 그랬더니 법원 가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등기선언도 처음 가봤지 또. 젊은 나이에 처음 가봤고 거기서 이제 확정인자 찍어주더라고 법원에서. 그러더니 나보고 또 어디 가재. 했더니 어디? 동사무소 가재.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같은 날 한 거죠. 같은 날 했는데 주민등록을 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자,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대항력은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뭐 12월 16일 0시.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두 개가 만나야죠. 그러니 결국 이거는 결론은 똑같다. 위에랑 결론은 똑같아요. 확정인자 먼저 찍어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같은 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 미리 찍어 별로 없다는 거지. 자, 근데 세 번째 사람은 12월 15일, 12월 15일, 12월 17일.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주의할 점이 있어.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꼭 이날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등록은 다음 날 대항력은 먼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고 대항력이 누굴 기다려요? 확정인자 찍기를 기다려요. 이때 만나죠. 이때 우선 변제권이 12월 17일 날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거 다 아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보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 이것도 권리분석입니다. 저당권이 12월 16일 날 들어왔다. 참 인생도 참 그렇다고 해봐요. 그렇다 해보면 여기 갑과 을하고는 뭐 싸워봤자죠. 전부 다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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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가 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갑을하고는 소용없고 자, 병하고 저당권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대항력은 누가 앞서요? 대항력과 저당권 비교해보면 임차인이 앞서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병과 저당권을 비교해서 써보면 1번은 임차인, 병에 뭐가 있고 대항력이 있고 2번은 저당권에 우선 변제권이 들어왔고 3번은 임차인, 병에 우선 변제권이 들어왔죠 지금. 자, 잘 보셔야 돼 이거. 여기까지 권리분석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너도 3억이고 저당권도 3억이라 하자. 이 집이 5억의 경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 임차인, 저당권. 배당받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배당받는 권리가 아니죠. 누가 먼저? 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얼마를? 3억. 그 다음 나머지 임차인이 얼마를? 2억. 이렇게 받아가죠. 받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임차인이 아직 얼마 못 받았어요? 1억을 못 받았는데 이겁니다. 자, 못 받은 1억. 자, 저당권은 항상 뭐 된다? 소멸한다. 우선 변제권도 소멸한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더 줄 게 없잖아요. 근데 뭐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은 1번 남아있죠 지금. 대항력이라는 건 내 보증금 전액이 만족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1번에 있으면. 그럼 나머지 1억은 경락인이 뭐 한다? 인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는 대항력이 다 만족될 때까지는 대항력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 찍었을 때 배당료가 안 하면 보증금 전액이 인수되죠. 이해하세요? 근데 배당료가 했는데 1억을 못 받고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결과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하기 약간 어렵거든요. 자, 대항력이라는 건 내 보증금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나는 눌러 사는 권리라니까. 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고, 근데 배당받는 권리가 저당권이 후순위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으니? 대항력이 있으니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우선 변제권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3억 배당받고 얼마 배당받고 야는 이 중에 얼마 받고 2억 받고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차이야, 이게. 대항력이 얘 밑에 있냐 얘 위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제 감오셨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 양가로 3번 보이세요? 양가로 3번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뭐 된다? 소멸한다. 찾았어요? 임차권은 경매되면 소멸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다만 여기부터 중요해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한 뭐가 있는 대항력 있는 이렇게 써 있잖아. 대항력 여전히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배우고 있네요. 주택임대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 3번 좀 공부해 볼까요? 3번. 자,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1번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5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한 3억 치고요. 이 집의 시가는 한 4억 정도로 해봅시다. 이거 2번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간이 다 끝났어. 기간이 다 끝났는데 나는 이제 방 빼고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열 받아 안 받아 지금? 열 받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 나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이 안 주니까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경매라도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지. 근데 경매를 하려면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뭘부터 하라고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증금 내놔. 소송해야 된다고. 소송하면 판사님은 뭘 써주겠어 이제? 판결문 써줍니다. 너 왜 안 줘? 줘. 판결문 써줍니다. 판결문 받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1단계를 지난 거예요. 1단계. 그럼 이제 경매 법원에 가요. 경매 관할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문을 들고 가요. 제가 이렇게 보증금 하는 청송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제가 임차에 살고 있는 이 집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신청사가 또 있어. 강제 집행문을 부여해 주세요 라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걸 써내면 돼요. 이해하시죠 지금 다?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병아리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고 뭘 입증자료를 내. 판결문 입증자료를 내면은 뭘 써주냐면 집행문을 써줍니다. 강제 집행해도 돼 라는 문서예요. 이게 문서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오늘 익혀두세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집행권원이라 해요.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드디어 뭘 쓰느냐? 강제 경매 신청서를 써. 강제 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집행권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뭐가 이루어져 이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라는 거는 원래 경매라는 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거든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민사집행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혹시 내가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이행을 하고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채무자를 이행지체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임차인이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 여전히 저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아닌 거지. 난 이 집을 뭐 해야 돼? 빼야지. 그렇죠. 그래야 저자가 나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행지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난 이 집을 빼면 어디 가서 해? 아니 우리 식구가 어디 가서 살면서 경매하냐고. 경매가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찜질방? 6개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원래 반대 의무 이행을 먼저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빨 수가 없지 않냐, 이게. 어디서 살면 어디서 살겠냐. 그래서 이 주임법이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라서 민사집행법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 안 빼고 경매해도 돼!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살면 살아 이거지. 그게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 안 돌려주죠. 그럼 임차인이 뭐부터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뭘 받아내고? 확정 판결문 받아내고 나 뭘 확보해서? 집행권은 확보해서 뭘 신청할 수 있는데? 강제임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방 빼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거기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좋아요? 말이 어려워서요. 한참 걸렸네. 이거 해석하려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3, 4 묶어보시고요. 거기에 우선 변제권 행사라는 단어부터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앞으로 우선 변제권 행사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우선 변제권 행사라고 적혀 있잖아. 무조건 배당 요구라고 읽어요. 배당 요구라고 읽어요. 좀 쉽게 익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의 행사, 즉 배당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언제는 빼라. 배당받을 때 빼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살 건데? 따지는 게 아니고 묻자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는 빼긴 빼야 할 거 아니냐고. 경매 신청할 때는 빼, 안 빼? 안 빼. 언제 빼? 배당받을 때 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3, 4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격없이 말을 해야 되나? 빼, 안 빼, 이렇게. 자, 다음. 주임법 공부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신천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법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할 시간이 있게 없게. 그래서 제가 천천히 기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임법의 기초를 딱 갖추고 공부하자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주임법이 민법 관련 내용이라서 한번 이해를 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까먹어요. 잘 안 까먹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민법에서는 출제 안 되고 중개 실무에서만 출제되고 있는 그런 파트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라고 보이시죠? 이게 전세금 담보대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금 담보대출.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잠깐 여기 보세요.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3억이야, 3억. 근데 얼마를 올려달래요? 1억을 올려달래서 자,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담보대출 얼마 1억을 대출 받았죠, 지금. 대출 받았어요, 지금. 대출 받았는데 현재 금융기관은 저 전세금만 담보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건 아니니까 조금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이자가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는 좀 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좀 이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임차인은 대출 1억 받아서 여기 확정일자 또 찍으면 확정일자 또 찍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자꾸 생기네. 처음에 3억짜리 계약서 확정 찍었겠죠. 1억 올렸죠. 계약서 새로 썼지 지금. 새로 쓴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 주민등록 돼 있잖아요. 새로 쓴 계약서 들고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가서 이제 이것만 내밀면 돼 그냥. 알아서 다 알아 그 양반들 모르겠어. 그러면 찍어줘. 아무런 대화 없이도 가능해 이렇게 찍고 들고 와 집에 오면 돼요. 집에 오면 내가 이제 1순위였다. 그러면 이제 3억이 몇 순위? 1순위, 1억이 2순위 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되는 거고 기존의 계약서 3억짜리 계약서 버려도 돼?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좀 이건 좀 사투리라 좀 거시기한데 앞에 걸 버리자면 배려버립니다.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네, 왜냐하면 날짜 새로 쓴 계약서잖아요. 확정일정 우선 변제권이 뒤로 밀려버리는 거지. 앞에 걸 버리면. 그러니까 3억치는 2년 전 거고 1억치는 올해 이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가운데 뭐가 딱 끼어버리면은
이제 내가 전액이 다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지. 이게 앞에 걸 다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한 7년, 8년, 10년 짓게 살게 되면 계속 보증금 올렸다. 그러면 계약서를 넉 장, 5장씩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해독정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 혼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되는 거야. 나 혼자. 네. 이런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 거예요, 다.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4억치 우선 변제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경매되면 만약에 경매가 됐잖아요. 4억을 누가 다 배당받고 나머지 1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갚을 수도 있잖아, 이게. 혹시나. 그럼 이 금융기관 불안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만큼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지금. 다시 4억치 보증금 반환 채권. 채권 중에 얼마치를 1억치를 금융기관이 양수한다. 채권 양수. 그리고 채권 양수하면서 얼마 빌려줘요? 1억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우선 변제권을 금융기관이 승계하자. 그럼 3억치는 누구 거고? 임차인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되면 나도 배당 요구, 누구도 금융기관도 이제 배당 요구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럼 금융기관 1억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 먼저. 배당 받는 게 훨씬 또 편리한 거지. 얘가 다 받고 내한테 받느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권리를 주면 처음에 대출할 때 이자를 싸게 주겠어, 안 주겠어? 줄 것이다. 이런 제도입니다. 힘들어. 다 되셨죠? 이런 제도를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는 허용할까 안 할까요? 일반인이 허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임차인이셔요. 개인적으로 돈 빌려줬어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잖아. 뭐 어디 담보 설정할 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우선 변제권 오늘부터 내 거야. 됐어요? 이 집이 경매됐어. 내가 뭘 해? 배당 요구해서 내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빚있는데. 근데 이 제도를 만든 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일반인들에게는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누구한테만? 금융기관에게만 이걸 허용하는 거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악용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가. 그래서 열거된 금융기관에게만 허용. 이 금융기관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다음에 쭉 열거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뭐하였다? 양수했으면 그 양수한 금액만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2번 볼게요. 2번의 문장에서 역시 우선 변제권 행사는 보이죠? 뭐라고 읽으시라고? 배당 요구라고 읽으랬죠. 네, 그럼 읽어볼게요, 제가.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즉, 뭐 할 수 없다?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뭐 했으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임차인도 배당 요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 금융기관도 안 돼, 이 말이에요. 니은은 아직 안 봐도 돼요. 자, 3번.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행사, 즉 뭘 하기 위해? 배당 요구. 자,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요. 이해하기 쉬워요. 금융기관이 뭘 하기 위하여? 배당 요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 대위, 임대차 해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자가 1번 임차인이에요. 1번 임차인인데 2번 저당권이 있대요. 2번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대요. 근데 1번 저당권은 나는 배당 요구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나는 대항 요구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임차인이 원하는 건 계속 눌러 사는 거야. 눌러 사는 건데 금융기관이 나서서 뭐래요? 빼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입니다. 네. 자, 되셨어요? 네.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사람이 또 일일이 해석하게 만들어. 네. 이 금융기관이 먼저 나서 설레발 치지 말라고. 임차인 살고 싶어하면 계속 살게 해주라고. 네. 네가 나서서 우선변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차 해지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감 잡으셨어요? 네, 됐어. 고생하셨어요. 자, 확정일자 부여는 어디서 해주느냐?
읍면사무소 밑줄 치고요. 읍면사무소 또 어디? 동주민센터 그다음 시군구 출장소. 그냥 시가 너무 커서 저쪽 시 반대편에다가 이제 시청 분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탄에 있잖아요. 출장소가.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없어요. 출장소가 있는 시가 경기권에서 여기 평택하고 여기 화성이 아직 구가 만들기 전이라서 화성에도 있죠. 그래서 드물어요. 사실은 드물어. 시청에서는 안 찍어줍니다. 출장소는 찍어주고요. 시군구 출장소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지방법원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법원 가서 확정인차 찍고 싶어요? 안 무서워요? 근데 가능하다고요. 등기소는요. 지원도 되죠. 지원 지방법원 지원이란 게 뭐 수원지방법원의 평택지원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소도 되고. 그 다음에 공증인 찾았어요? 여기까지를 확정인차 부여기관이라는 거예요. 네. 이 중에 곤란해요. 문제 내볼까요? 임차인은 지방법원의 지원으로부터 확정인차 받을 수 없다. X 이런 식으로 곤란했단 말이에요. 눈에 익히면 돼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2번은 확정인차 부여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인차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기재한 뭘 만들으래요?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으래요. 전산목으로 만들겠죠. 다음 3번에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저기가 다가구예요. 다가구는 전체가 하나의 단독주택이지요. 근데 다가구 원룸 내가 저 임차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을 나는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해요. 보여달라 교부도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하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임차인의 그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확정일자 부여일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은 인적사항의 요청은 안 된다고 나중에 중요하게 배워. 기본서 나오면. 인적사항 요청은 빼고 나머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 승계한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같은 애들도 그 임차인들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확인하고 싶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수수료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소액임차인 찾았어요? 소액임차인은 뭐냐 이건데 뒷장 잠시 보시겠어요? 뒷장을.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하면 쉬워요. 뒷장에 표가 있는데 표에 그 위에 4칸은 보실 필요 없고 아래 4칸을 보시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이게 출발되어 있죠. 보통 한 2년 3번에 2년 4년 한 번씩 만드는데요. 그 위에 거는 제가 날짜를 잘못 썼네요. 2014년 아닌데 잘못 썼는데 냅두세요 그냥. 원래 2016년에 한 건데 날짜 수정을 못했네요. 자, 아래 4칸만 보시면 돼요. 서울은 1억 1,000만 원 이하라고 써 있잖아요. 1억 1,000 이하라고. 서울은 그렇게 돼 있는데 1억 1,000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 3,7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 보시면 자, 1번에 누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습니다. 1번 저당권이 있는데 뭐 1억이라 합시다. 2번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자는 서울에 살고 있고 대학력 갖추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 1,000이래요. 1억 1,000이래요.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됐는데 세상에 이 집이 어이고 1억에 경매가 된 거예요.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저당권이 다 가져가죠. 임차인 남는 거 없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죠 이거. 내 전 재산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이자가 거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중에 얼마를 3,7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 누구보다도 먼저.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가 다 못 가져가죠. 다 못 가져가요. 그럼 이게 생각해 보시면 후순위 때문에 선순위가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볼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요?
아, 몰라요? 은행 이런 것도 몰라? 안다고 해봐요. 알죠? 아니, 뭐,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 같은 줄 알아요? 아, 은행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제 이 집에 내가 대출을 해줘도 이 집에 나보다 내가 저당권이에요. 나보다 후순이라도 얼마 이하로 들어오면 1억 1천 이하로 들어온다면 나보다 얼마를 3,700을 먼저 가져갈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처음부터 대출을 많이 안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다. 방이 3개다. 그러면 3,700만 원 곱하기 3. 이만큼 빼고 대출. 네? 방 3개면 방 3개 임차인 3명 들어올 확률이 있잖아. 아닌가요? 다가구, 10가구 곱하기 3,700 곱하기 10개. 오케이? 빼고 대출. 처음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 선순위는 결국 피해를 보아 안 봐? 안 봐요. 서로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감 잡으셨나요? 네. 그러면 현재 이거는 확정일자에 의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은 권리가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이거는. 확정일자 찍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은 권리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해주는 권리죠 이게. 그러면 이 집에 1억 1천 이하가 살고 있다는 걸 공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 대항 요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게 없어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근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3,700 받죠 지금? 얘 받죠? 남는 걸 가져갈 순 없지. 예? 확정일자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찍으면 얼마 가져가고? 3,700.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저당권을 3,000이라 해봐요. 그러면 임차인이 얼마 가져가고 3,700, 그 다음 저당권이 3,000, 나머지 1억에서 빼면 얼마예요? 6,700, 3,300을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확정일자에 의해서 받은 거죠.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고 나중에 합쳐서 주지 당연히 합쳐서 주지만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이게. 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제도죠. 다시 앞으로 오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자를 소액임차인이라 한다면 이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 내 1억 1천에 3,700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들에게만 인정한다 이거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확정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한번 시간 들여서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보세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고 또. 자 보세요. 자, 뒷장 잠깐만 가볼까요? 뒷장에 서울은 1억 1천이잖아요. 과밀역적권역이라고 보이세요? 인천도 있고 뭐 세종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종시라 합시다. 여기가 세종시라 하고 이자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1억이에요. 1억이면 이 중에 얼마를 먼저 줘요? 3,400을 선순위로 먼저 주는 거죠. 잠깐 칠판 보십니다. 칠판 보십니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가 저당권자는 한 6천 정도 대출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한 명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자도 대항력 갖추었다고 쳐요. 근데 이자는 보증금이 5천이래요. 5천만 원이래요. 이때도 3,400을 줄까요? 1,700을 줄까요? 네? 아니 세종시야.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 이것도 3,400을 줍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1억 이하는 3,400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대신 3,400보단 많아야죠. 3,400 미만이면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1,000이면 1,000만 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더 안 나오죠. 더 안 나오고 임차 한 명 더 들어오면은 대출이 빵이죠. 빵.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그러니 이자들을 한도 끝 없이 인정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매각 대금에
2분의 1 범위에서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2분의 1 얼마예요? 5천만 원을 얘네들한테 먼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책에 안 나와 이거. 나올 리가 있나. 네. 실무적인 얘기예요. 나눠줄 때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5천이면은 비율이 2대 1이죠. 여기는 1대 1이고 자, 이걸 찍으면 맞추면 로또 사시면 돼. 자, 2대 1로 준다. 똑같이 준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선택의 기로가 많이 섰네요. 자, 빨리 지금 마음속으로 찍었어요? 마음속으로 찍었어. 어떻게 준다? 똑같이 줍니다. 이만큼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원래 보증금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얘 얼마? 2,500. 얘도 2,500. 그럼 저당권이 얼마 대출해주면? 5천. 이게 대출이면 아름다운 세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렇게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400에 산다고 해도 항상 3,400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러네. 그러네. 자,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은 뭘 거쳐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 정하고 그리고 대지가액 포함한 주택가액이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뒷페이지에 숫자는 지금 급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외우면 돼요. 현재 기준 4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경매 파트가 129페이지부터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